남편이, 아빠가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말이죠.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 마이클 스튜어드는 1974년 1월 23일 아이오와에서 아직 10대인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겐 더스틴이라는 동생이 한 명 있었죠.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학대했고 결국 엄마 조이는 아이들과 함께 아빠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4살이었을 때 직장 종료와 재혼을 하죠. 새아버지는 친아빠보다 훨씬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과 더스틴을 정식으로 입양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족이 처음부터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었지만 종교 권유로 찾아온 이들을 시작으로 여러 모임에 참석하며 종교가 바뀌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홈스쿨링을 했고 이 종교 안에서 대부분의 사회생활, 사회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의 미래의 아내, 메리 제인 베이커. 그녀는 1967년 4월 25일 미시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 역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다가 엄마 수잔과 아빠 짐이 이혼을 한 뒤 엄마 수잔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일원이 되며 종교가 바뀌게 됐죠. 메리 제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의 치과대학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제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을 가지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죠. 이 학교 안에서 만남을 갖고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길 바랬지만 종교 문제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크리스찬 가족이 이사를 하며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크리스찬은 아직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직 어리고 서두를 이유도 없고 준비도 안 됐으니 반대할 만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확고했습니다. 난 메리 제인과 만날 거야 라며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텔 식당에서 메리 제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가 됩니다. 크리스찬이 아직 어린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메리 제인에게 줄 반지와 집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당시 쇼핑몰 카메라 매장에서 일하는 중이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사기엔 월급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메라를 보고 계약금을 걸고 갑니다. 크리스찬은 매출 장부에 그 돈 그대로 기입을 하고선 그 현금을 그대로 챙겼죠. 그것으로 메리 제인의 반지를 삽니다. 여기서 웃긴 게 다음날 크리스찬이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었는데 크리스찬은 수표와 죄송하다는 메모, 가게 열쇠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대로 매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수표로 돈을 채워 넣었든 어쨌든 절도였으니 이 일로 그는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19살이 됐을 때 메리 제인과 결혼하는데 메리 제인의 부모님들은 크리스찬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질 정도로 메리 제인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컸고 크리스찬의 나쁜 것들은 그렇게 가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입실란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 비용률은 대학 비서로 일하고 있는 메리 제인이 부담했다고 하네요. 1997년 제커리가 태어나고 14개월 만에 둘째 세디를 낳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작은데 가족이 늘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웠고 가족은 메리 제인의 새 아버지 소유의 작은 주택을 빌려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메리 제인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데 밝혀진 이유는 없지만 크리스찬 역시 일을 그만둡니다. 크리스찬은 메리 제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통신원 일을 새로운 직업으로 가졌고 그로 인해 자주 집을 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어오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돈을 벌어왔습니다. 1999년 10월 막내 메디슨이 태어났습니다. 이 무렵 장인 장모님에게 줄 집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냐? 그는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자동차 매장에 가 운전면허증을 맡기고 판매하는 벤을 탄 뒤 시운전 한번 해봐도 되죠? 하고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차를 몰고 바로 가족이 있는 미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직원이 위조된 신분증이란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죠. 하지만 2주 만에 잡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확실한 건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도 않았고 새로 시작한 건설 청소 사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빌린 중장비를 중고 물품으로 되팔려 했다가 걸려서 고소를 당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이 많든 뭐하든 본인이 써야 할 돈은 필요하니 방법을 생각하다 그는 위조 수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월 14일 크리스찬은 위조한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 현금화를 시도하는데 은행 직원이 위조된 수표라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크리스찬이 한 발 빠르게 은행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겨둔 운전면허증 때문에 주소가 들통나며 체포가 됩니다. 원래라면 중범죄로 14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3만 달러를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걸 갚을 돈이 있었으면 이런 무서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잡아 넣었어야 됐는데. 다 들통이 났으니 아내 메리 제인도 알게 됐고 다니던 종교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동네에서 더 발붙이고 살겠습니까? 2001년 5월 21일 크리스찬은 가족과 함께 오리건으로 이걸 이사라고 해도 될까요? 보호관찰을 위반했으니 도망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역을 떠나기 전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가스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 메리 제인의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번 일로 뭔가 느끼고 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경제 상황이나 빚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고 크리스찬 본인조차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크리스찬이 내린 고민은 최악의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크리스찬 본인이 말하길 2001년 12월 16일 밤이 종말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감춰둔 괴물의 본성이 깨어난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혼자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책임질 것 하나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모두 살해하기로 합니다. 2001년 12월 16일 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메리 제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딸 메디슨을 교살합니다. 그런 뒤 두 사람을 여행 가방에 넣고 아령을 추가로 넣어 가방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크리스찬은 잠들어 있는 제커리와 세디를 차 뒷좌석에 앉힌 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알시아강 린트 다리로 이동했죠. 크리스찬은 백앤릿에 돌을 가득 채운 뒤 그걸 제커리와 세디의 다리에 묶어 그대로 아래로 던졌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내 메리 제인과 메디슨이 담긴 가방도 던지고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영화를 빌리고 친구들과 배구도 즐기고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떠났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말입니다. 메리 제인의 향수를 한 병 챙겨가서 직장 동료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듯 했으나 12월 19일에 제커리의 시신이 발견되며 그는 도망칠 계획을 짭니다. 2001년 12월 19일 오리건 경찰은 알시아강에 떠다니는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제커리였죠. 강을 수색하기 위해 함께 출동한 다이버들은 이후에 세디를 찾아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메리 제인과 메디슨이 담겨있는 여행 가방이 야퀴나베이에서 발견됩니다. 가족들의 시신을 발견했으니 경찰은 크리스찬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비록 크리스찬과 대면에 묻지 못한 것들은 많았지만 경찰은 수색을 이어나가며 그를 기소시킬 만큼의 많은 증거들을 모았고 크리스찬은 FBI 수배상이 10위에 오르게 됩니다. 경찰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크리스찬이 훔친 카드를 사용해 멕시코엔 비행기표를 샀고 신분까지 속여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매거진의 전 작가인 마이클 핑케이라는 신분이었죠.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칸쿤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술도 마시며 한 달 정도 혼자인 삶을 만끽하다가 아메리칸 투어리스트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며 멕시코 관리인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그는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크리스찬은 FBI에게 나는 그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크리스찬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법 약물을 한 사람이 가족을 살해했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가족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된 메리 제인이 분노에 차서 홧김에 제커리와 세디를 살해했고 자신은 그것에 열받아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메리 제인을 살해했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혼자 남아있는 것이 가여워서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그는 반론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주장했습니다. 정신장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감형을 노린 것이겠죠. 그러나 2003년 그는 4건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고 독극물 주사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멕시코에서 사용했던 가짜 신분 있죠. 실제 인물인 마이클 핑켈과 직접적인 연결이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마이클이 그를 찾아갑니다. 크리스찬이 무죄이길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마이클 핑켈은 이 모든 것을 회고록에 써내고 이건 영화화됩니다. 크리스찬은 현재 오리건 조립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되길 기다리고 있으며 수감자들이 사형 집행 후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뒤집으려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비통하게도 크리스찬 롱고가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오리건주 사형수 17명 모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안 된다며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결정이 났으니 그저 크리스찬이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네요. 사건을 보다가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실제는 내 상황과 다른데 더 매력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비현실적인 환상, 존경에 대한 필사적인 갈망, 타인에 대한 공감의 완전한 부족 등 총 9가지 등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눈에 띄는 징후라고 하네요.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이 종종 어린 시절의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친구와 가족을 일꾼처럼 대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제 상태, 교육 이런 걸 떠나서 난 이런 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지 않습니까?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심각한 사례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환자가 거부당하거나 자신의 환상적 삶이 위협받고 있을 때 특히나 더 그렇답니다. 크리스찬의 사건을 보면 검찰도 크리스찬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는 가족이 자신이 마땅하다고 믿는 특권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앞서 말한 징후들과 크리스찬의 경우가 들어맞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항상 주의하시고 안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참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새삼스레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저기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무튼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